가계빚이 심각하다 심각하다 기사들이 저마다 난린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 자리에서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혹시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 기억하세요? 너무 잘 봤죠. 너무 네. 옛날 얘기입니까? 아니요. 네. 네, 거기 제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 보면은 그 출연자들이 시한폭탄 서로 이렇게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 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고 예상보다도 더 가파르고 심각하다는데 네.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가계부채가 위험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절대적인 규모도 봐야 되겠고요. 빠르게 단기간에 늘었냐 어떤 증감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예.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뭐 많냐 적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막 하려면 빈살만 입장에서 대출 100억 받은 게 뭐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정확히는 가계신용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다 위험합니다.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가령 대표적으로 규모면에서 봤을 때 이미 거의 가계부채, 여긴 대출 플러스 신용이라고 하죠. 예. 뭐 카드, 뭐 자동차 할부금 이런 거 다 합친 것이 1,900조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GDP가 한 1,800조 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100%가 넘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108%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미국 빚 많다 했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크게 당해서 예. 지금 미국도 가계 신용이 가계 부채가 GDP 대비 한 네. 70%도 안 돼요. 유럽도 재정 위기 때 확 줄었고요. 우리가 넘겨 시한폭탄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큰 문제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네. 올해 들어서 또 우리 가계들이 이제 가계 신용 중에 대출을 엄청나게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핵심은 역시 주택담보대출인데요. 주담대 현재까지 받은 돈이 올해 한 거의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 뭐 추세, 속도 다 위험하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레드라인 넘어섰다고 했는데 정말 시한폭탄 수준이고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좀 정리를 그렇습니다. 해보겠고요. 이게 IMF 때와 비교해서 뭐 위기가 제대로 터지면 그때보다도 한 몇십 배의 위력은 있을 거다라는 경고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심각한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 비율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예. IMF, 국제통화기금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수의 뭐 경제연구소, 경제기관들이 우리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 예. 빠지지 않는 요즘 뭐 디폴트 값 이런 얘기 MZ세대가 많이 하잖아요. 네. 항상 들어가는 한국 경제 위험이 바로 이 가계 신용, 가계 부채 위험이고요. 예. 뭐 조금 뒤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금리에 따라서 혹은 경기, 특히 우리나라는 집값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크게 폭발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MF 때 생각해 보면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더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 네. 전에 정부 조치부터 좀 잠깐 살펴볼게요. 일단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좀 내놨어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 커버드 본드 같은 다양한 조달 수단을 마련하겠다. 사실 제가 딱 보고 단어만 봐도 참 스트레스가 오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이게 어떤 조치들이란 얘기인가요? DSR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빚을 내는데 부채를 예. 불리는데 어느 정도 규제를 하게 돼서 이 DSR이라는 것은 자신의 연소득 대비 모든 자신의 빚을 연 원리금으로 쪼개가지고 예. 그 비율이 뭐 40%는 넘지 않게, 30%는 넘지 않게 이렇게 규제를 해서 이제 대출을 덜 받게, 못 받게 하는 것이 DSR 규제인데요. 예. 이 여기 나온 지금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뭐냐? 최근에 이 DSR을 피해가는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기를 50년으로 늘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30년 만기로 해서 빌렸는데 지금 맞아요. 50년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갚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의 금액이 좀 빚을 줄어들구나. 원리금으로 쪼개면 어떻게 했습니까? 줄어들죠. 매달 부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으니까 이 만기를 이제 50년, 40년 안 내는 것과 더불어 예. 변동금리 DSR이라는 건 뭐냐면 이 빚의 위험 중에 하나. 금리가 상승할 때 되면 똑같은 50만 원, 60만 원 원리금이 아니라 이 빚의 규모, 이 원리금의 규모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갚아야 될 이자도 많아지는 거고. 정답입니다. 예. 그래서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냐. 이 기준까지 함께 적용을 해서 뭐 가령 1억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 8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이렇게 해서 대출 규모를 줄이는 게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이고요. 예. 커버드 본드를 한다.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우리 은행들의 고정금리는 실은 가짜 고정금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네. 고정금리로 대출 주세요 했을 때 네. 5년까지만 고정금리고 5년 지나면 다시 뭐 고정할래 금리할 때 그 시세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진짜 고정금리예요. 거기는 20년, 30년 진짜 장기 고정금리인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은행들이 자금 조달할 때 우리 예금도 있지만 은행채를 발행하거든요. 네. 그게 5년짜리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커버드 본드는 뭐냐? 은행들이 자신들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라, 허용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거의 10년, 2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은행 측에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은행 측에 제시한 조건들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겠으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올해 연초부터 왜 이렇게 가게들이 빚을 늘렸을까? 핵심을 보면 주담대가 가장 많이 늘었었거든요. 예. 이 이유는 뭐냐? 금리가 이렇게 높고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는데 왜 빚을 내서 집을 살까? 왜일까요?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전 국민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근원적인 문제는 집값에 대한 안정, 부동산에 대한 안정, 이게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영업자들의 시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최근 자영업자분들의 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게 해마다 계속 늘고 있는 건데 뭐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이제 가계 부채, 가계 신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아마 순서상 먼저 터진다면 자영업자 부채가 훨씬 더 속도상으로 먼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부채. 실은 자영업자 부채가 좀 독특한데 자영업자 부채는 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이 빌린 사업자 대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계 대출을 합쳐서 나온 건데요. 그때를 코로나19 이전을 보면 거의 600조대예요. 630조, 40조 대인데 예. 이게 현재 얼마까지 늘었느냐? 1,0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럼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뭐 현재 우리 흔히 만나는 자영업자 이 사장님들이 300조 원을 빚을 냈다는 건데 예. 3년간 300조 원 이 자체도 엄청나게 놀랍고 예. 더 중요한 문제는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고 예. 자영업자분들 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 빚을 어떻게 이분들이 갚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고요. 만에 하나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자영업자분들의 뭐 파산도 문제지만 예. 금융권으로 넘겨붙는 이 문제까지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체력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잘 갚을 수 있는데 소득이 좀 낮거나 혹은 소득이 좀 중간보다 조금 미치거나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분들의 경우는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만에 하나 뭐 1,000조다 하고 뭐 최근 3년간 300조 원의 빚이 늘었다. 예. 그렇다 한들 지금 경기가 좋아서 막 식당 사장님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장사가 잘 돼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 레드라인이니 빨간불이니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예. 뭐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너무나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방증이 뭐냐? 힘든 분들이 빚을 더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당장 지금 살아야 하니까. 맞습니다. 예. 저소득 자영업자, 뭐 중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자영업자. 그러니까 아주 잘 되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예. 빚의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고요. 지금 보면은 중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가 예. 1분기에서 2분기로 거의 13조 이상의 빚이 늘어났거든요. 뭐 저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한 분기 만에 석 달 예. 만에 2조 이상. 왜 그렇겠습니까? 어려우니까 버티려고 이렇게 빚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소상공인 부채, 자영업자 부채가 아마 순서상으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조치를 좀 내놨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절로 돌아가 보면 예. 그때 이제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분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려운 자영업자, 조금 나은 자영업자가 있어가지고 예. 일단은 재난지원금을 주되 나중에 작년 대비 뭐 소득이 늘었거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환수하겠다라고 그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당정이 보니까 이게 똑같이 다 힘들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때 줬던 200만 원을 환수한다는 그 내용 자체를
아예 안 하기로 해서 예. 아마 57만 명 정도의 8천억 정도가 당초는 회수를 냈어야 되는데 반납을 예. 네. 아예 이제 안 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한 해석도 듣고 싶습니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은행권을 향한 이 메시지 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후속 대책이 좀 안 나와서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의 맥락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거라고 그래서 보여지는데. 행간을 예. 평론가들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우리도 유럽처럼 횡재세를 은행한테 하는 건가? 예. 그러니까 초과이익 환수제죠, 일종의. 은행 같은 경우에 또 올해 최대 이자 장사를 했거든요. 예. 뭐 3분기에 4대 은행의 순이익이 벌써 뭐 30조도 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의 돈을 환수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저금리로, 가령 우대금리라든가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무언의 압박인가? 이런 해석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데 이 둘 다가 좀 제가 애매하고 행간을 더 봐야 된다고 하는 게 예.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워낙 가계부채,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예. 은행들한테 대출 죄. 그러니까 은행들은 옳았구나 하고 우대금리를 안 줍니다. 하고 오히려 가산금리를 세게 붙여서 예. 대출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이 빚을 안 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 금융당국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올려가지고 대출 못 받게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발언, 소상공인분들이 은행에 종노릇한다라는 거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리 대출을 해줘라 이런 뉘앙스가 약간 오지 않으세요? 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메시지가 약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오히려 그럼 취약계층한테는 저리 대출을 하고 아니면 은행들 전반적으로는 초과이익 환수제, 우리도 뭐 횡재세를 도입하는 건가? 여러 가지의 좀 후속 조치, 후속 대책에 대한 궁금증이 남아있는 발언이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한 발언은 아닐 겁니다. 예. 현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발언이었었기 때문에 예. 이후에 나올 금융당국이 분명히 후속 조치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종로를 탄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마 금융당국도 좀 헷갈릴 거예요. 이거 가계대출을 죄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종로로 살려는 걸 막으려면 저리 대출을 또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저리 차원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하니, 근데 그 사회 곳곳마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적재적소에 맞게 혹은 다트랙 전략으로 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현재 가장 중론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예. 힘든 자영업자분들에 한해서는 저리 대환 대출이라든가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금리를 깎아주고 기본적인 어떤 뭐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하는 것처럼 예. 가계대출을 옥죄고 뭐 우대금리를 안 주고 이런 투트랙 전략 그게 이제 1번이고요.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유럽식의 어떤 횡재세 이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은 1%의 위험만 있어도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 종노릇 이야기 나오고 나서 또 금융주들이 또 급락하는 주가가 이런 현상도 나왔는데 예. 아마 이 후속 대책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죠. 예. 금리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오늘 밤 마침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결정이 돼야 뭐 여파가 얼마나 미칠지를 좀 예상할 수가 있어서요. 일단 11월 금리는 좀 동결 기조가 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내일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의 11월 FOMC 회의, 미국의 금리 회의가 나오는데요. 예. 11월은 동결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의 초점은 이제 12월, 12월. 나아가서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내년까지 이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상반기 때만 해도 미국은 예.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뭐 국제유가 튀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야 아직 금리 인상 기조 끝난 거 아니야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기준금리를 붙잡고 있어도 시중금리가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에 하나 내일 새벽에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향후 금리 인상을 또 할 예. 거야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 예. 시장금리라고 할 수 있죠. 뭐 10년물 국채금리를 비롯해서 시장금리가 또 튀어오를 텐데 이건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의 대출금리가 또 오르게 되겠고 이건 결국 우리의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래저래 최근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안 봅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만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결정하고 나오게 될 11월 FOMC 회의의 결과 발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가 앞으로 시장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금리에 대한 이슈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뉴스라이드에서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네. 참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변수가 될 것이 이제 미국의 금리, 특히 채권 금리를 보라고 하는데 네. 그 4분기 채권 국채 발행 계획이 같은 날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해요. 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하는 이유를 끝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터지면은 아주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 같은 날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금리도 올릴 거야. 이런 발언과 함께 공교롭게도 11월 1일이 되면 미국의 국채 발행 이제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약 8,500억 달러 정도의 국채를 더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미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제 또 왕창 국채를 또 찍어내니까 이게 금리 상승을 더 자극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8,500억 달러 규모를 웃도는지 뚜껑을 열어봤더니 뭐 한 9천억 달러 발행한다. 이러면 어떻겠어요? 미국이 돈 없네. 금리 더 튀어오릅니다. 하고 좀 어렵지만 10년물 이상의 장기물 채권을 발행하는지 2년 이하의 단기물을 발행하는지 단기물로 처리를 하는 게 우리한테는 좋고요. 만에 하나 장기 채권으로 이번 채권 발행을 간다라고 하면 이 시장 금리, 10년물 금리 또 튀어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이것도 약간 뭐 전문가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요즘에 우리 분들 너무나 또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11월 FOMC 회의, 그다음에 미국의 4분기 국채 발행의 내용 함께 확인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좀 어렵고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부디 좀 조금 더 긍정적인 희망이 들리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